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이 지역구에 민주당이 권향엽 후보를 단수 공천했죠. 여성 전략 공천인데요. 이를 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맞고발하면서 이른바 소송의 정치가 다시 또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권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고발했고요. 국민의힘도 즉각 이재명 대표를 또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근무 경력의 당직자이고 문정부에서 또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의원님.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맞고발 사태까지 갔을까요? 저는 이제 좀 이제 악의적으로 본 것은 사실은 그 사실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지난 대선 때 후보 부인실 네. 뭐그 부실장. 부실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론이 말하자면 대선 후보 부인 부실장이라고 썼으면 될 일을 비서. 김혜경 비서라고 썼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모 비서관처럼 그야말로 어떤 지금 이제 권향엽 씨처럼 나이가 55세고 몇십 년 동안 여성 국장도 하고 당직자를 네. 해왔던 저는 이미 그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네. 분인데 저는 청와대에서 군영인사 비서관까지 했던 그런 충분히 그동안에는 양당에서 비례대표나 지금 현재 민주당의 송옥주 의원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당직자 케이스에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좋았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악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대통령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 무슨 어디에 나왔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그 경력을 대표 경력처럼 모여서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최고 하이라이트했던 그런 예를 들면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권향엽이라고 해줘야지 전략 공천을 했다 하는 게 정상적인데 여러 일정 중에 아무것도 아닌 최소한의 대선 때 약간의 네. 말하자면 김혜경 여사의 말하자면 일정 기획팀의 팀장을 했다, 부팀장을 했다, 예식의원 예. 밑에서 그거를 딱 올려서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심하다 그런 상상을 하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언론이 사실은 곱지 않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서다 하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비서라고 하면 사실은 그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실장도 비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김혜경 비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서 참 들었던 생각이 권향엽 후보 지점에서 그냥 막 절정을 이루는데 무슨 생각인가 하면 사실은 전체 선거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 이 공천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뭐 새로 만들어진 당도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렀고 수없이 많은 공천을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왜 이번 공천은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고 관리도 잘 안 되고 두서도 없고 네. 막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권향엽 후보 공천만 해도요. 저도 이 사람을 알 정도로 상대당인데도 네. 굉장히 유능한 그 당뇨 출신인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공천하면서 빌미를 준 거예요. 국민의힘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 공천 발표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여성 전략 특구 이러면서 갑자기 지정을 했죠. 근데 뭐 저기 민주당에서도 갑자기 지정한 거 아니라는데 근데 경선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여성 특구를 지정을 하려면 처음부터 초기부터 여성 특구 네.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남성 후보들이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만들던가 벼랑간에 며칠 전에 이렇게 해놓고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을 주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까지 해? 하고 이력을 쭉 봤겠죠. 이력을 보다 보니 다른 이력보다 거기 배우자실 부실장 이게 그것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도드라졌겠죠.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선거철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배우자실 부속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 의원님 지적했듯이
부속실은 비서실이잖아요. 네. 그럼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은 다 그냥 비서 역할을 하는 예.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게 통상인데 그걸 비서로 뭐 지칭을 했다든지 수행 비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이고 가짜 뉴스다. 그다음에 이런 정도는 사천 의혹 제기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상대당에서는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 뒤바뀌었더라면 민주당이 이런 문제 제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들고 뭐 대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뭐 가짜 뉴스 이러면서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 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막 급기야는 이제 법적 조치 막 이러고 나가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과유불급 과잉 방어를 하지?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으로 오히려 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정당한 공천이었다면 그대로 가면 되지. 그렇죠. 그걸 네. 또 본인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냥 다시 또 다시 경선. 경선을 이것도 참 그래서 모든 게 저는 참 어이가 없고 좀 넌센스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이제 총선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제 1대1 토론을 제의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KBS, MBC, TV조선 채널 A 네 군데에서 각 당 대표실로 공문을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생방송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면 시청률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절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자, 왜 거절했을까요? 글쎄 뭐 그동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아, 뜬금없다. 내가 여러 차례 뭐 영수회담을 얘기했지만 어떤 대통령이 한 번도 아직까지 1대1 독대도 안 해놓고 듣도 보도 못한 비대위원장이 와서 토론하자. 네, 뭐 역대 그런 적도 없었고 네, 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양당의 원내대표끼리 한다든지 정책위 예, 의장끼리 예.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논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토론을 하면 뭐 그야말로 어떤 뭐 일방적으로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내용적으로.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자체를 공격자와 쫓기는 자로 몰고서 한번 뭐 제안했는데 뭐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뭐 김어준이가 사회를 보더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안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제안을 했다고 보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을 좀 이재명, 한동훈 이 구도로 갖고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했죠. 대통령은 이제 숨긴다는 얘기예요. 예, 숨기고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재미를 봤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거는 그 못 받을 거 알면서도 하는 거고 그 못 받고 거절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꾸 비춰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이제 그것도 선거 운동의 일환이고요. 뭐 정치 공세죠, 다분히. 네. 저 이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또 특이한 게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제 사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영입을 했고요. 또 이제 대전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도 영입을 했죠.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외연 확장 전략이랄까요? 이렇게 나가고 있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강성 친명 그래서 민주당의 DNA를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총선에는 서로 어떤 목표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이재명 네. 대표는 그 동안에 정치하면서 사실은 뭐 외로운 투쟁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소위 뭐 민주화 운동 세력, 뭐 전대협 세력,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 좌파의 정통성이 있는 경력을 가진 분들이 네. 주요한 메인스트림이었는데 그런 어떤 뭐 정동영계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실 때 여러 가지 서름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서울시장인 그 뭡니까 박은순 시장 돌아가시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전진호 의원이나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계로 들어가면서 네. 세대 교체, 네. 주류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진보당 계열이 같이 그 안에 들어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자기의 정치적 토대가 되어 버린 상태다 보니까 이념적인 지향성이 좀
더 짙어졌고 시민사회 그 연대도 강화해졌고 또 혹은 시대가 많이 지나가면서 백낙청이라든지 함세웅이라든지 어떤 우리 사회 진보의 원로들이 한결같이 이재명을 굉장히 어떤 유일한 차기 지도자, 뭐 어떤 대선 후보감으로 예.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해찬 총리와 결합되면서 완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념화되고 더 좌파적 지향을 갖고 되고 세대는 전대협 체제는 물러나게 하고 한 청년 세대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DNA가 바뀌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한동훈 장관이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원을 버리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말하자면 비례대표나 그런 걸 함으로써 더 왼쪽으로 본인 스스로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비례로 이제 진출한다지만 또 네. 왼쪽으로 더 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중원을 차지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중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충청도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물론 뭐 네. 그동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5% 박스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임세가 없었습니다만은 점차 그것이 풀리면서 충청도부터가 공약이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중원이. 그리고 또 혹은 민주당 안에서는 호남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도 캐치마켓을 달기 시작했던 네. 이런 부분이 투표율과 연동되면서 상당히 이번 총선의 결과가 국민의힘에 좀 다소 이로운 쪽으로 가고 있는 징조가 보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뭐 고인물, 뭐 썩는 물,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진수현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사실 많이 이제 출마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비교적 보면 소리 없는 그 소음이 없는 공천이긴 했지만 실제 이게 총선 과정에서 어떨까요? 물론 근데- 중도 의원은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 뭐 새로운 인물이라 그러는데요. 뭐 현역들 많이 날렸는데 그 자리에 온 새로운 인물들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이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뭐 측근이라든가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 이제 한쪽은 국민의힘 쪽은 좀 확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고 이재명 이제 저기 민주당 쪽은 순혈주의 뭐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선거 목표에 있어서의 차이라기보다는 네. 애초에 기억해 보시면 시작할 때 양당이 굉장히 달랐어요. 뭐냐면 이제 그 국민의힘은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를 시작을 했죠.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래서 있는 의석이라고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주로 이제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윤 정권의 나머지 후반기에 뭔가 국정 운영을 그나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확장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뭐 170석 갖고 시작을 해놓으니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뭐 150석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의석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만만 그러니까 안이한 공천이랄까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자신감이 넘쳐서 약간 자만했고 이 정권 심판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착각 착시 속에서 이제 공천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전국을 까는 그런 공천을 하다 보니 사실은 2달 만에 이 판세가 막 이렇게까지 바뀐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역시 선거는 긴장하고 겸손한 쪽이 결국은 이길 수 있고 오만하고 안이하고 방심하는 쪽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달 기간도 이런 총선이나 선거의 경험칙을 양당이 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공천과 관련해서 어느 당이 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힘이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한 10%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국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율은 상당히 오름세였고
민주당은 이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정권 지원이냐 심판이냐 이런 의향을 물어봐도 그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뭐 한 달 이상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경험으로 봐서 가실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한 1분씩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원래는 사실은 그 선거의 특징이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어야 되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평가 선거여야 되는데 그 프레임을 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그 날카롭게 진단해내고 분석해내고 하지 네. 못했다. 네. 그래서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형을 잘 못함으로써 주도권을 저쪽에 넘겨줬다는 네.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쌍특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기 당의 어떤 그 혁신 경쟁을 느슨하게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당에서도 한 35% 현역 교체율이라고 하지만 네. 오히려 제가 보면은 그걸 의도했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현재 양당 모두가 분열된 상태에서 국민들은 역으로 네. 좀 더 안정된 후보를 선호할 수 있다. 오히려 지난번 총선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많이 혁신했고 더 교체율이 높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손해 본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사실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앞으로 남은 기간이요? 네. 네. 이런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변화된 여론 추이가 네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긴 한데 지금 그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평가가요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긍정 평가가 조금 높았는데 네. 가장 최근에 된 걸 보니까 이 긍부정 평가가 조금 역전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제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역시 우리 유권자들은 시끄러운 건 싫어하고 좀 조용하고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그게 혁신 공천이면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번에 네. 민주당 공천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실점 요인이 된 것 같기는 하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아마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거기다 조국 혁신당까지 합세해서 이 정권 심판론에 엄청나게 네. 이제 불을 붙이 화력을 집중하겠죠. 네, 화력을 집중하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좁혀졌던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 사이가 다시 벌어질지 이거는 또 양당이 지금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불 붙여질 이 정권 심판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또 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의대 정원 네. 문제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어느 쪽으로든지 주지 않을까 하는 의료 생각을 정원 해봅니다. 문제도 이제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국민 그 의료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면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 예.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네. 또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그 필수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대비책을 그렇죠. 아주 정교하고 네. 세련되게 세워놓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생긴다면 그 역시 네. 총선 민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총선 때 보면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제 양 진영으로 결집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